네, 아동상담이론 2차 시입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녹화는 오류가 나지 않고 잘 저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에서 정신분석 접근에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요 개념에는 리비도,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정신분석 접근에서의 성격 발달 이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은 신체적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만족을 얻느냐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발달 단계의 경험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이루게 되며 이상 성격은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리비도의 고착과 퇴행에 의해 형성됩니다. 또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심리적 방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이드는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성적 발달을 방해하는 환경을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임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발달 욕구가 박탈되는 경우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거나 부모 자신이 정서적 문제를 겪어 바람직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두 번째,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성적 발달을 방해하는 환경은 부모나 그 외 돌봐주는 사람들이 아동을 지나치게 과보호하여 의존적으로 키우거나 과도하게 통제하여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에 대해 얘기할 때 프로이드는 간단하게 넘어간 게 아동상담 이론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비도가 구강에 집중되는 시기인 구강기입니다. 출생부터 약 18개월까지이고요. 이때는 빠는 행동인 구강 전기와 씻거나 깨무는 행동인 구강 후기로 나눠지며 구강으로서 쾌감을 얻습니다. 이 시기는 유아가 빨기 행동을 통해서 성적 기쁨을 충족시키고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구강기에 고착이 되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기 고착으로 인해 과도한 음식물에 대한 집착, 지나친 흡연, 음주, 타인에 대한 과잉 의존, 애정 거부 등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문기입니다. 이 항문기는 에릭슨의 자율성대 수치심이 발달하는 단계로 이때는 배변 훈련을 통해서 독립성, 개인의 힘, 자율감을 습득하고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시기에는 대변을 참거나 배설하는 행위를 통해 쾌락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배변 훈련 양상이 자녀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인이 됩니다. 배변의 쾌감과 부모의 통제 사이에서 유아는 배설 욕구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항문기적인 성격의 특징으로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인색하고 강박적 성격 발달과 반대로 정돈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어지럽힌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남근기는 3에서 5세로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앞서서 말했듯이 초자아는 부모, 교사,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 행동 기준, 이러한 것들이 내면되는 시기입니다. 초자아는 부모에게서 계승되는 정통적인 가치나 도덕적 판단, 사회 이상,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양심과 자아 이상의 두 가지 하위 체계로 나뉩니다. 따라서 36개월이 지나면 적재적소의 훈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남근기에는 성적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적극적이게 됩니다. 남근기의 주된 이슈는 이성 부모에게 느껴지는 무의식적인 근친상간 욕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욕구는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고 성 정체감을 형성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해결됩니다.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거세 불안을 느끼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과정에서 아버지의 생각, 태도, 행동을 모방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고 성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자신이 도달할 이상으로 여깁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난근 성망을 가지게 되고 3, 4세의 경우 여아는 난근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잠재기로 7, 8세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인 성격 구조가 공고해지고 학동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형성에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학업, 운동, 친구관계 등의 성적이지 않은 활동에 집중하며 다른 동기들에 비해 성적인 동기를 상대적으로 억압합니다. 다음은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청소년기 이후로 생식기간의 성숙과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충동이 다시 증가합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는 자신의 리비도로부터 쾌감을 느끼는 자기애적인 시기인 반면 생식기에는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기애적인 아동에서 사회화된 성인으로 비로소 옮겨가는 시기가 생식기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의 정신병리는 정신병리가 성격 구조의 구성 요인인 본능,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불안이 야기되고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한 자아 방어 기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긴다고 봤습니다. 불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 불안, 두 번째는 신경증적 불안, 세 번째는 도덕적 불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 환경에 실제로 위험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사나운 동물, 자연재해, 시험 등에 대한 불안. 이러한 현실적 불안이 지나치면 현실적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본능적 충동이 의식화됨으로써 자아가 본능을 통제할 수 없어 위협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가지 성격 구조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불안을 다루기 위한 자아 방어 기제의 과도한 사용이 심리적 증상을 형성하는데 이를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불안을 방어 기제가 낮추는데 이러한 방어 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러한 것들이 신경질적 불안으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불안입니다. 도덕적 불안은 자아가 초자아의 벌을 받을 위협에 있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본능이
비도덕적 생각이나 행동을 나타내면 초자아가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느끼게 되면서 도덕적 불안이 생깁니다. 도덕적 불안은 양심에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을 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심리적 증상은 무의식적 충돌을 자아가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형성됩니다. 아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접했을 때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면 자아를 보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증상의 정도가 심각하면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체육 시간이나 걱정되는 시험이 다가오면 배가 아프다는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 또는 동생에 대한 적대감을 억압하고 너무 착한 형노릇을 하는 아이 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문화가 허락하지 않는 본능의 출현과 초자아의 지나친 통제 압력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모든 방어기제는 의식하지 못한 채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활용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도한 사용과 지나친 방어기제 사용은 현실의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하여 부적응을 가져오고 적절하지 못한 방어기제 사용은 적절하지 못한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부적응이 나타나는 것은 성격 형성, 그리고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성격 장애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우리가 성격 발달 단계 이론은 모든 유아교육 이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어기제는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자기를 보호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하지만 과도한 사용, 지나친 사용, 이러한 것들은 부적응,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성격 장애로까지 이루어지니 이러한 방어기제 사용에 유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어기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가장 보편적인 방어기제로서 자기 행동과 생각의 진정한 이유나 동기를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신포도 반응이라고 하는데 높이 매달린 포도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유, 그 포도 쉬어서 안 먹어 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입니다. 불안을 회피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자아가 완전히 차단하여 의식할 수 없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내용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경험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억압하여 신경증적인 행동, 신체화 장애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겼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자아가 약하여 의식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자기 것으로 택하여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자신의 성격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초자아를 형성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태도, 행동 등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결점이나 욕구나
관심,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지각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은 동생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입니다. 부정은 현실을 왜곡하는 다른 방어 기제와 달리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억압이 자신의 충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반대로 부정은 외부 세계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합니다. 부정은 기억에서 그 현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곁에 시신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반동 형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동의 표출을 막기 위해 그 충동을 의식 수준에서 억압하여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서 타인에게 잘해주어 자신의 무의식적 충동이나 공격성을 감추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머니가 과잉보용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위장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전치입니다. 전치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협적인 대상보다 약한 대상에게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풀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억울하게 야단맞은 아이가 자기 집의 강아지를 때리는 행동으로 약한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꿈에서 부모에게 화풀이를 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덟 번째, 고착입니다. 고착은 성격 발달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일정한 단계의 좌절이나 불안이 지나치면 해결하기 더 힘든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보다는 현재의 발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불안한 아동이 의존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퇴행입니다. 퇴행은 현재의 과제에 대한 불안이 지나치거나 좌절이 두려워 이전 발달 단계로 다시 돌아가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생이 태어난 아동이 아기처럼 행동하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심리 성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열 번째, 감정의 분리입니다. 감정의 분리는 충격적인 기억이나 사건에서 오는 극도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것에 대한 사실 인지에서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두려웠던 혹은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닌 듯이 아무런 감정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감정의 분리입니다.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불안이나 슬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감정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취소입니다. 취소는 수용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되돌리기 위해 상징적 행동을 수반한 마술적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동을 하고도 안 한 것처럼 가장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도덕적인 충동이나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보도블록 금을 밟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우연히 보도블록 금을 밟는다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서 보도블록 금을 밟지 않고 걸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했던 행동을 안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취소입니다. 12번째, 신체화입니다. 신체화는 불안이나 내적 충동이 올라올 때
신체적인 반응 감정을 은폐하는 행위인데 중년 부인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한 사람들에게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안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화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신체적 고통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걱정, 염려 등을 항상 신체적 고통으로 호소하면서 주변의 동정을 받거나 관심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나 신경성으로 인한 위장장애를 겪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승하입니다. 승하는 본능이 신경질적인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드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누드화들은 성적 충동의 승하로 나타낸 것이며 문명과 예술의 발달이 이러한 승하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를 위한 대상관계 이론으로서 프로이드에 의해 창안된 정신분석 이론은 이후에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정신분석은 대부분의 정신병의 기원을 여아 3에서 4세, 남아 5에서 7세에서 겪는 오이디푸스 갈등에 두었으나 실제 임상 장면에서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정신병리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생 초기의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병리와 자아 발달 측면을 설명한 이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상관계 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만 3세 이전 단계를 강조하여 어머니와 아이의 이자관계가 삼자관계 그리고 내적 외적 대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프로이드는 추동이라고 하였으나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인간 행동의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즉 대상관계 이론에서의 인간 행동의 동기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는 관계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애 초기의 모자관계에서 형성된 내재화된 대상표상, 내적인 대상관계가 개인의 발달과 대상을 선택하고 관계하는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이드와 대상관계 이론을 살펴보면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추동 중심으로, 대상관계 이론은 관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정신병리의 원인을 오이디푸스 관계로 보았으며 대상관계 이론은 그 전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주요 대상관계가 아버지인 반면 대상관계 이론은 그 전 시기인 영아 시기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주요 대상관계로 여겼습니다. 말러에 따르면 생후부터 3살까지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성장 과정을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리개별화 과정은 심리적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적 탄생은 출생하면서 이루어지나 생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독립된 개체로 심리적인 탄생을 하는 것이 심리적 탄생, 즉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대상 항상성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좋은 내적 대상으로서 어머니 이미지를 내재화하면 만족스러운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와의 분리는 자아 개념의 형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 자폐 단계입니다. 이 시기 영아는 수면 시간이 길고 생득적인 반사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 단계는 정상적 자폐 단계로서 대상이 없는 시기입니다. 마치 알 속에 있는 것처럼
얌전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고 오직 욕구 만족이나 긴장 감소 또는 완화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머니와 자신을 한 몸으로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알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얌전하게 이제 가만히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는 생리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 공생 단계로서 2에서 3개월부터 4에서 5개월까지입니다. 공생 단계 초기에는 나와 어머니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어머니와 자신을 한 몸으로 인식하고 전능감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대상 이전의 시기이고 미소 반응이 나타나지만 구별하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체 발달로 신경계가 성숙하여 기억과 인지, 운동협응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영아는 어머니와 경험을 조직화하는 시기여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나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개별화 단계로 5에서 36개월까지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분화기, 연습기, 재접근기, 대상 항상성 시기로서 첫 번째는 분화기입니다. 5에서 8개월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는 신체 발달로 5개월부터 감각이 발달하고 사물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환경을 탐색하게 되고 어머니의 무릎 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외부를 구별하게 되면서 낯가림이 시작되고 어머니와 타인을 구별하고 외부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기 시기로 9에서 16개월입니다. 운동 발달로 인해 영아가 이동이 가능하고 탐색하기에 자유로움이 생기고 신체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아는 주변을 탐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분리로 인한 불안한 정서를 재충전하고 불안과 긴장을 해소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이가 분리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과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 아이의 행동은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재접근 단계입니다. 16에서 24개월로 이 연습 단계에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어머니가 안식처가 되었지만 재접근 단계에서는 어머니는 안식처 이상으로서 세상에 대한 발견을 함께 나누고픈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와의 분리를 지각할 때 어머니와 자신의 바람이 항상 같진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초기 재접근 단계에서는 어머니가 곁에 없을 때 힘들어하며 영아는 어머니와의 분리와 접촉이 번갈이 나타나며 조금씩 영아의 자율성이 신장되지만 어머니의 통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아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어머니에게 재접근을 하지만 재접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18개월쯤 되는 영아들은 양방향으로 향하는 욕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분리되면서 전능해지고자 하는 욕구,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술처럼 줄 것을 기대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접근의 위기를 보이는 영아는 불만족스럽고 기복이 심하고 기분과 짜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밀쳐내는 행동과 어머니에게 매달린 행동이 빠르게 교차하는 양가 경향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항상성 시기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로 영아가 재접근 위기에서 경험한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를 통합하게 됩니다. 즉,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대상 항상성에서
형성되어 좋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이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안정된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상 항상성을 내면에 가진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관계에서 경험하는 현실적 갈등이 적습니다. 어머니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통합되어 있어서 양가 감정을 극복할 수 있고 퇴행 경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위기나 좌절을 경험할 때 내면에 가진 좋은 어머니상을 이용하여 정서적 안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과 기법을 어떻게 아동 상담에 적용을 시키냐? 아동은 언어 표현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상담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상담가는 놀이 안에서 아동의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되며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놀이를 도입하고 부모와 교사의 협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과 기법을 부모 면담에 적용하고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자와 현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동 상담 이론, 정신분석적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